제조 현장에서 AI라고 하는 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얘기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AI하고 하면 오늘 많은 강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되긴 했지만 개념적으로 알파고 떠올리실 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도의 기계화된 지능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고 쓰고 있는 AI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봤었을 때 제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많은 이제 기술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뭐 거기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AI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실제 세일즈하고 그 과정에서 카운터파트로 고민하시는 기업들이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겪었던 어떤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제조업에서 AI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AI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혹은 AI를 도입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지 간단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반복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AI는 근본적으로 이제 산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달이 되고 산물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발달되고 그 이후에 이제 2016년부터 실제로 산업용 AI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시도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중복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바라봤었을 때 솔루션으로서 IoT, 그다음 빅데이터 AI는 차이가 있습니다. IoT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거나 기술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굉장히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 뭐 센서 데이터들이 될 수도 있고요. IoT는 대부분 이제 뭐 센서 데이터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센서 데이터 외에 모여진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게 된 니즈가 발생하고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나 툴들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지 분석 자체를 해주진 않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거나 통계 패키지가 돌아가면서 어떤 결과값을 내고 있죠. AI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개념은 이 빅데이터 위에 올라가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IoT들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들이 모아지게 되고 이 센서 데이터들, 이종 데이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위에 버티컬 모형으로 AI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이 모아진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값들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화재 발생의 예를 보면요. 화재 발생을 방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 IoT 기술을 쓸 수도 있고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도 있고 A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들,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IoT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센서 데이터를 타서 실제로 이 지역에 불이 나고 있어서 온도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혹은 연기가 감지되고 있는지 감지되지 않는지를 어떻게 뭐 온오프의 개념으로 모니터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실제로 어떤 패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이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럴 때는 불이 나겠구나, 났었구나, 혹은 결과적으로 어떤 불이 나는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는 어떤 데이터들이 이상 패턴들을 보였구나. 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빅데이터가 제공해 주는 거죠. AI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선행적인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IoT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빅데이터 올라가 있었을 때 AI를 정했다라고 하면 결국 그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처리를 해서 이 지역에 혹은 이 집에 지금 불이 날 위험이 있다 혹은 14시간, 12시간, 48시간 이내에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AI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편적으로 뭐 기사에서 검색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봐도 여러분들도 저 많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선두 제조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의 문제인 불량률을 감소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장하기에도 이 산업, 특히 제조 현장의 어떤 생산성 이슈를 해결하는데 AI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앞에 이용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실제로 어떤 컨설팅이나 뭐 PI를 진행을 해보면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룻코즈나 해결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의 라인을 바꿀 수도 있고요. 원재료의 품질을 바꿀 수도 있고 작업자들의 숙련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AI는 그런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고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AI가 제일 잘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있고 그것들을 이해했었을 때 AI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AI라는 이름으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뭐 포스코에서는 뭐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불량용 감소를 위해 아연도금 공정에 AI를 도입해서 이 실제로 아연도금이 얼마나 균질하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었고요. 캐터필러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IoT나 빅데이터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설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고 고장 예측을 하는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들을 붙이는 것들을 했었고요.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 AI라는 관점에서 혹은 빅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회사인데 LNG 공정에서 실제로 설비에서 뭐 아그로포밍이라고 하는 이상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측하는 모형들을 도입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AI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AI가 제조업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제조업에서는 도입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인 서비스업에서는 AI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매업도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보이는 얼굴 인식, 위치 기반의 서비스,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커머너타이즈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의 적용과 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왜 제조업이 AI를 적용하는데 어려울까?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면 닿게 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조업에 적용해야 되는 AI는 기본적인 AI하고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AI를 이제 소비자 기반의 AI라고 보고 제조 현장에 적용되는 AI를 이제 산업 특화의 AI라고 보면은 실제로 소비자 기반의 AI의 목적은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직감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얼굴을 봤었을 때 저 사람이 누군지를 판별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AI가 지향하고 있는 형태는 그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에 가깝고요. 산업 특화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0개가 넘는 센서 데이터, 다차원의 센서 데이터를 인간이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외에 수리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용 AI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실제로 작업자들이나 숙련자들을 도와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사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을 기계의 힘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데이터에 있어서 소비자 AI는 기본적으로 뭐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 음성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조 현장에 쓰기도 하지만 이게 산업 현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해서 얼굴을 인식을 하거나 혹은 제품의 어떤 디펙트 여부를 판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를 쓰긴 하는데요. 이거는 한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되게 여러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계적인 특성에서 보면 한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조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디멘전이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음, 진동, 전류, 부하, 그다음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데이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응용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이런 데이터의 복잡성과 더불어서 이 AI 정도를 고민하는 회사들은 사실 앞서서 말씀했던 제조 공정의 혁신들을 이미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인은 최적화를 이미 해놨고요. 룰 기반의 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해서 임계치를 넘어가는 알람들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99. 뭐 예를 들어 8%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 한 0.2%를 높이기 위해서 AI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설비 고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습니다. 불량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양품이냐 불량이냐, 정상 상황이냐 불량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이 불량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 임밸런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임밸런스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소비자에서 적용한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AI를 만든다라고 하면 엠리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7만 장, 8만 장, 뭐 20만 장의 사진들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 유형들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1년치가 쌓여 있다 하더라도 몇 건 되지 않고요. 몇 년치가 쌓여 있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데이터 임밸런스의 문제가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용 AI는 소비자 AI보다 사실 저희는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AI가 적용되어 있는 데 있어서도 소비자 영역이나 리테일 영역 같은 서비스 영역들은 굉장히 보급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특히 제조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비자 AI와 인더스트리 AI 차이에서 조금 더 나가서 실제로 제조업에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복잡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AI 혹은 꼭 AI가 아니더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반도체 원재료인데요. 예전에는 반도체 원재료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원재료의 그 원소 수가 뭐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뭐 몇 배 이상으로 많아졌고요. 공정의 복합도도 공정 같은 것도 이제 08년 기준으로 한 300개에서 지금 2018년 기준으로 800개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혹은 AI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난이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가 해결해야 산업용 AI가 다루는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직관적인 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거는 이미지 데이터와 설비의 센서 데이터인데요. 지금 이미지 데이터를 보시면 이 이미지 중에서 정상이 아닌 이미지를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직관적으로 빡 판단이 되죠. 저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색깔로 되어 있는 거. 하지만 설비 데이터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수백 종의 센서 데이터들이 적합이 돼서 시계열로 패턴들을 보이면서 막 올려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숙련된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저 패턴을 보고 이 설비가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센서 데이터나 산업용 AI가 다뤄야 하는 데이터 자체가 소비자 AI나 혹은 시각적 이미지를 판단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복잡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이런 전문가를 뭐 업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도 부족하고요. 업계를 비교해 봤었을 때도 제조 현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과 소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AI를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우수 인력들을 다 흡수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보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니즈를 어떤 컨설팅 기관에서 조사했었는데 그 니즈에 대비해서 실제로 수급이 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이 저런 상황인데 한국은 더 할 거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런 수급들이 원활하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일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산업용 AI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특성이 소비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해서 산업용 AI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50% 정도의 속도를 보이면서 수요와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많은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시장 사이즈가 뭐 4조 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초기 시대에 예측을 했었을 때 뭐 어떤 데는 1,000만 대, 어떤 데는 2,000만 대, 어떤 데는 뭐 1억 대 예측을 많이 달리 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저 시장 사이즈의 숫자 자체가 아니라 저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속도를 만들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제도권에 있는 중요한 빅 플레이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AI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혹은 도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바이두 같은 사실 IT 업계 거대 회사들이 AI 연구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은 지금 당장 산업용 AI 기술들을 개발하거나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 회사들이 만드는 AI의 원천 기술들이나 알고리즘이나 모형들이 산업용 AI에서도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두나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사실 AI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자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산업용에 있어서도 큰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이나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AI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 빨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고도화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와 융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AI들의 성능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부터 산업용 AI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연평균 50% 정도의 성장을 보일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을 동인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저 그래프에서 색깔로 보여줄 때 이제 보라색 부분이나 노란색 부분입니다. 보라색은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영역이고요. 예지 정비라고 하죠. 노란색은 이제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산업용 AI가 적용한다고 했었을 때 제일 표준적인 유즈 케이스들로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들은 AI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들을 볼 때 딥러닝 기반의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조업에서 이 AI, 요새 이제 AI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의 똑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어서 그 AI 기반의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기본적으로 딥러닝이 뭘 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계 패키지들이 돌리는 대부분의 모형들은 선형 모델들입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비선형 모형, 그 다음에 차원이 많은 멀티디멘전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딥러닝은 동적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동적 데이터가 단순히 시계열적으로 쌓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시계열적으로 쌓이는 부분들이 결과가 돼서 앞단의 상황을 바꾸거나 데이터 전체의 어떤 가치를 바꾸는 이런 동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이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형들이 이미 학술적으로 나와 있고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IoT나 빅데이터가 지금 많이 이미 커버노타이즈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데이터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는 어떤 룰 기반의 통계 패키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학습하는 AI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봤었을 때 딥러닝 기반의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 혹은 굉장히 그냥 짧게 말하면 제조 현장에서 인더스트리얼 AI가 분명히 니즈가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딥러닝을 활용한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는 기존의 애널리틱스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 많이 쌓이면 애널리틱스를 하는 분석가들이 붙어서 통계 모델을 돌립니다. 몬테카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가우시안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들을 봐서 인풋 데이터가랑 아웃풋 데이터가 X값이랑 Y값을 비교해서 이 변수가 목적값의 어떤 유의미한 통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석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룰을 만들죠. 그래서 이 변수가 예를 들어서 어느 임계치상이 올라가면은 알람을 띄워야 되겠다. 조금 더 나가면 이 룰이 복잡한 형태의 모델이 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그런 통계적인 해석 역량을 필요하고 하긴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통계 패키지가 결과를 내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떤 로봇파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한 모형인데요. 정상 상황일 때의 결과값과 비정상 상황일 때의 결과값을 분포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정상 상황이고요. 빨간색이 비정상 상황입니다. 이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이 이렇게 혼재해서 나타나는 모델은 모델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적으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을 못하는 결과를 기계가 내뱉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모형이 사실 좋은 모형이거든요.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의 분포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기계가 내는 결과가 실제로 굉장히 명확하게 중복된 영역 없이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예측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Principal Component Analytics,
뭐 커널 PCA, VA 이런 형태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형들이 오픈소스 형태들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실은 일종의 프로그램으로서 딥러닝 모형을 알고리즘을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을 하고 코딩한 형태에서 X값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모형이 Y값을 내배게 되죠. 그럼 X값과 Y값의 통계적인 의미들을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합니다. 딥러닝이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은 데이터를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기계를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 기계가 내온 결과를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해를 하고 그 모형 자체를 개발하는 형태의 모형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도 사실은 오픈소스 형태들로 활용할 수 있는 PCA나 커널 PCA, 뭐 VA 같은 모델들을 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들을 쓰면서 모형을 점점 고도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든 엔진이 기존에 나와 있는 오픈소스 모형들보다 예측력이 높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딥러닝을 적용하는 환경, AI를 적용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은 기존의 애널리틱스가 적용했던 환경과는 굉장히 다른 역량입니다.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이 역량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 외에 이 AI 기술,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 같은 형태의 AI 프로그래밍을 실제 코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고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AI들이 실제로 어디에 적용되고 있느냐 보면 기본적으로 제조 현장에 갖고 있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수율을 개선해야 됩니다. 비가동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고장이 나지 않거나 운전이 최적화되어야 되고 수율 개선 관점에서 운전을 최적화하거나 품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AI가 항상 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고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룰 기반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자동화를 통해서 뭐 예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공정 특성의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IoT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일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까지 안 가더라도 공정의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전공정을 개선을 하거나 PI 활동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달성한 회사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나아간 방법들로서 이 AI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AI들이 이 설비를 예측하는 예지 정비 영역, 뭐 운전 최적화 영역, 품질 관리 영역들에서 대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지 정비 영역은 결국은 이제 그 인간이 탐지하기 어렵고 분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설비의 이상 징후나 고장 발생을 예측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고요. 운전 최적화 같은 경우는 단위 설비뿐이 아니라 공장이나 혹은 공정 단위에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수율을 가장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목적값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품질 관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AI 자체로 뭐 가상 계측이라는 형태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각화를 통한 광학 기술들, 뭐 이미지 찍어서 이미지를 학습하는 형태들과 이제 결합을 하면서 품질 경타를 이제 자동 무인화하는 형태들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반도체 회사고 메이저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의 보상 예측을 하기 위한 AI 프로그래밍을 저희랑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에 이미 선두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이 룰 기반으로 숙련자들이 갖고 있는 암묵지화된 정보들을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서 이것들이 자동화된 일종의 룰로서 어느 정도 이상의 설비 이상을 예측하거나 알림을 주는 시스템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반도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반도체는 뭐 더 잘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제 소위 설비의 페일러 모드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무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비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 이 설비를 쓰는 반도체 제조사가 어떤 레시피를 쓰느냐, 어떤 공정 타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페일러 모드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 공급사가 만드는 룰 기반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환경에서 적용이 되면은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런 다양한 환경들에서 동적으로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고장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계속 찾고 있었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애들이 얘기를 하면서 2016년 이후에 나온 이후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케이스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뭐 학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종의 경쟁 입찰을 했었어요. 한 2년치 정도의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실제 발생한 고장과 대비해서 그 고장을 맞출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몇 단계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었었고,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마지막 라운드에서 IBM의 R&D 팀과 저희 회사가 남았었고, 저희 회사가 더 높은 정탐률을 보여서 지금 현재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런 설비 데이터의 어떤 일부 샘플 데이터나 랩 데이터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확장돼서 한 5개 챔버 정도의 데이터를 동일한 모델에 학습을 시켰을 때 로버스트하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10개 챔버 정도의 시범 파일럿 단계로 이제 확장이 될 거고, 그게 거기에서도 이제 만족적인 성능을 보인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설비에 탑재되는 형태로 구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실제로 이 설비, 사실은 이 설비인지는 모릅니다. 저희한테 데이터 세트를 줬었을 때, 그리고 지금 파일럿 과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비,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바이어스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 200종 정도의 센서 데이터들이 시계열 동시다발적으로 뿜어내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서 딥러닝 모형을 만들고 그 딥러닝 모형에 기반해서 이제 이상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시간이나 48시간 이전에 이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느냐가 어떤 테스트의 관건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 한 2년간 발생했던 17건의 이상 징후 중에서 16건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테스트들이 기본적으로 러닝 데이터들을 이런 장비 공급사 내지는 클라이언트가 제공하게 되고요.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을 주고 밸리데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주고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따로 구분해서 실제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적용했던 기술들을 보면요. 일단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과 싱글 모델, 그러니까 멀티 리서프에 적용할 수 있는 싱글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룰 기반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스템이 혹은 이 설비가 내뱉는 데이터들을 패턴을 분석해서 이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이제 스코어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 스코어링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상 상황이다 아니다라는 걸 의사결정하는 모형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비의 데이터들이 계속 바뀝니다. 제품이 뭐냐냐, 공정이 어떠냐에 대해서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스코어링을 하는 기본 모형 자체를 하나만 가지고 하게 되면 설비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딥러닝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캐타스트로픽 포가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딥러닝이 이미 일정 정도는 굉장히 상용화가 돼서 학습을 시키고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검증이 많이 돼 있긴 한데, 이 딥러닝으로 한번 학습한 이 모형이 동적으로 바뀌는 운전 조건 하에서 계속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배치 형태들의 모형들로 만들고 이 배치 형태의 모형에서 최저값을 도출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들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이 시스템상에서 있게 하는 형태의 컴퓨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컨티뉴얼 러닝을 이제 자동화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기계는 인간이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정보들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나 알고리즘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본인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구현한 방식이었었고요. 싱글 모델 포 멀티 리서프 같은 경우는 이 레서피가 어떻게 드러나에 따라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 이것들을 각각의 룰 기반의 모델 형태를 만들면 이게 수십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운영사에 따라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단일 모형으로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연구들이 진행했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을 적용해서 활용한 케이스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케이스 외에도 사실은 뭐 품질을 디텍트 한다든지, 불량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운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딥러닝의 개념은 학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딥러닝으로 모형을 만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형태대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주게 되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는 결과값이 불량을 만들어내는 인풋 데이터와 정상 상황을 만들어내는 인풋 데이터가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는 모든 데이터들이 레이블링이 돼 있어서 이 인풋 값이 들어갔었을 때는 고장이 났고 이 인풋 값이 들어갈 때는 고장이 나지 않았다를 학습시켜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형이 됩니다. 그게 가능한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양불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개념이 소위 이제 노벨티 디텍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정상 상황의 데이터만 딥러닝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황의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이 모형을 만들고 정상 상황의 데이터가 나오는 아웃풋이 아닌 데이터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게 정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지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산 현장의 어떤 이슈들을 적용했었을 때 적용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준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세미 슈퍼바이드 어노멀리 디텍션 형태가 진행이 되고요. 많은 회사들이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이런 레이블이 안 된 데이터 자체를 AI가 학습을 했었을 때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상 상황과 정상 상황들이 혼재된 데이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설비 예측도 그렇고요. 제품의 품질이 양품이냐 불량이냐 판단하는 여부도 그렇고 거의 동일한 형태의 노벨티 디텍션 기술들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개념적으로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하면 결국은 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모형을 만들고 인풋 데이터가 들어와서 예측되는 Y값이 이 정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를 딥러닝이 판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게 들어오면 이제 정상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요. 이상한 놈이 들어오면 이제 이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 AI를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긴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제 정리에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문제가 AI를 적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냐, 혹은 AI를 적용하는 것들이 가장 의미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그 문제 정의부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크레덴셜을 가지고 기업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만났던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연속 공정에서 엑스레이로 품질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엑스레이로 품질 검사를 하는데 이 품질 검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도대체 앞쪽에 있는 어떤 변수가 이 품질의 어떤 불량 여부를 결정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앞쪽에 상황을 놓고 보면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진짜 신뢰할 만한 인풋 데이터인지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고민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센싱하고 있는 데이터 말고 사실은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도 또한 계십니다. 또 이게 연속 공정이긴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부하값이나 전류값을 어느 조건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형태로 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갖고 계시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로 인풋을 시켰을 때 AI가 어떤 변수가 문제다 이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냐 이런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POC 내지는 실험의 결과는 거의 100% 실패합니다. 문제가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어떤 실험적인 과학적인 실험이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 혹은 의미 있게 어떤 이 결과값과 인풋값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다른 형태의 개선 활동들이 아니라 이 AI를 통해서 해볼 만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냐 하는 문제 정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정리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되죠.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냐, 뭐 어떤 데이터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학습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게 정해지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초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초도 모델링을 하면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Y값을 도출하는 모형을 내보고요. 이 Y값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의미를 해석해 봅니다. 이 베리파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초도 모델을 만들었는데 정확도가 90%가 나오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해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 혹은 딥러닝의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을 계속 개선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 모델링을 하는 관점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개념이 POC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POC는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POC는 그러니까 어떤 가설적인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X값이 있고 Y값이 있는데 이 X값을 가지고 Y값을 예측하는 것들을 기존의 룰 기반의 모델로 하거나 혹은 어떤 알림치나 임계치를 갖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 동일한 데이터를 AI가 학습을 하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을 거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제 코딩을 하고 해봐서. POC를 정하는 것들은 문제정의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X값이나 Y값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들을 해볼 거냐. 그거의 의미를 기존의 어떤 예측 툴들이나 방식과 비교해서 딥러닝의 성능을 볼 거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딥러닝이 학습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들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검증을 할 거냐.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소위 이제 딥러닝에 적용한다, 제안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딥러닝을 비추어서 우리가 실제로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들이 POC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성능을 개선하는 추가적인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고 혹은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모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런 베리파잉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은 어떤 로버스트한 딥러닝 모형이 나오게 되고요. 이 딥러닝 모형을 실제로 이제 점진적으로 데이터 범위들을 확산해서 적용해 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케이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설비로 했던 것들을 5개 설비, 이거를 공정 단위를 넓혀서 챔버, 5개 챔버, 10개 챔버.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가 딥러닝 업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쌓여야 되고요. 그 확신이 쌓였을 때 이제 양산 라인을 적용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그 툴들을 활용해서 이 모형을 계속 발전시키는 형태들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도입하는 과정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뭐 MES도 있고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네네. 이게 이미 실제 환경에서 검증이 많이 된 소프트웨어들이고요. AI는 선행 기술입니다.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AI 자체에 대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 AI들을 정확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한 공정이나 산업이나 혹은 회사의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메인 날리지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AI는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들 중에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들이 표준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AI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분명히 표준화된 제품이 나올 겁니다. 커머더타이즈가 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커머더타이즈된 AI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보편적인 설비에 적용하는 AI로 이해를 하시거나 혹은 실제로는 AI 알고리즘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공정에 특성된 AI라고 하는 부분들은 회사의 공정 특성이나 뭐 원재료 특성, 워크플로우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최적의 결과값을 낳도록 커스터마이즈 돼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딥러닝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바뀌는 환경들을 학습할 수 있는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레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데이터를 레이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AI가 배워야 되는 데이터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뭐 이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임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양품과 분량이 정해진다고 했었을 때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레이블링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임계치를 기준으로 양품과 분량이 애매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AI를 고도화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알파고에서 적용됐던 정책망, 가책망의 개념으로 실제 제조 현장의 AI는 한 번 결과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운전 조건을 바꾸고 바꾼 운전 조건이 전체적인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최적 결정을 내는 모델이 돌아가야 되고 이 모델이 인풋이 됐었을 때 전체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이 같이 돌아가야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슨스 런드만 정리를 드리면요. 실제로 AI를 적용하는 많은 회사들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마키나 락스에서도 그렇고 IBM 혹은 엑센처에서 많이 만났는데요. AI를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깡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그럼 AI를 못한다라는 접근보다는 만약에 문제 정의를 통해서 딥러닝을 적용할 만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할지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실 그런 데이터 레디니스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가들은 최근에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I 프로젝트는 기술을 도입하고 구매하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AI라고 하는 예측 역량을 회사에 내재화하는 프로젝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긴 프로젝트 기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의 협업,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들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회사들이 실패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POC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뎁스가 높아지려고 하면 POC가 파일럿이 되고, 더 넓은 형태의 파일럿이 되고, 수평전개 형태가 되고, 양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POC만 진행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C를 진행하는 POC를 어쨌든 과학적 실험이라고 했었을 때 이 목적과 가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어떤 챌린지를 고려했었을 때 실제로 AI를 내부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저희는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AI를 우리가 구매를 할 거냐, 빌드업 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적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의 관점을 접근한다고 하면 지금 AI를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이른 시기입니다. 지금의 AI들은 구매 형태들로 구매해서 적정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없고요. 빌드업을 한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풋을 쓰고 우리가 뭔가 내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접근 방식도 당연히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봤던 케이스들 보면은 그룹의 회장님이 AI를 도입하자고 어젠다를 내리십니다. 본부장님이 받으시고요. 프로젝트들을 어사인을 하고 벤더들을 부릅니다. 막 평가를 하게 되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들이 뭐 팀장님 혹은 팀장님 밑에 있는 팀원들한테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 라인에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선행 기술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기존 라인의 어떤 위험들을 초래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단기적인 시점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I를 검토하는 게 어떻게 됐어? 회장님이 물어보신 그 결과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ROI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만 해도 사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선행 기술을 도입하는 데 따르는 실패 비용이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굉장히 큰 실패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AI를 도입할 거냐? 그러면 다시 ROI가 나오냐라는 루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AI라고 하는 건 탑다운에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의지라기보다는 이 선행 기술을 양산라인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어떤 조직이 시간과 노력 혹은 돈을 투자해서 할 거냐, 혹은 중앙화된 제도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의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외국 회사들도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보면은 CVC 형태들을 만들어서 이런 선행기술 투자한 형태들로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파트너, 벤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는 크레덴셜입니다. 저도 문과생이기 때문에 AI 기술, 저희 회사 갖고 있는 AI 기술들을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AI가 진짜 기술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 나쁜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는 거고, 그 경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IoT 기반의 어떤 AI 모형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딥러닝 기반의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느냐, 플랫폼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크리덴셜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